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해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1부 끝에서 말한 것처럼 10번에서 이제 17번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10번에서 13번 기술 세트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서 이제 17번이 이제 사회 세트입니다. 이 기술이나 이 사회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것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경향으로 이번에 또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세트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혹시 자신이 지문을 읽는 것이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잘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은 1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공부 방향이 되는 것이고 나의 공부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방향 잘 잡고 그 다음에 방법 잘 공부를 하면요, 수능 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잘 봤으면 당연히 수능 더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 시험 혹시 못 봤다, 우리 수능 시험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서 2부도 함께 열심히 하자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번에서 13번 기술 세트부터 먼저 하지요. 우리 지문을 읽기에 앞서서 이 지문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런 읽기 목적을 또 정해 봅시다. 10번 문제 세부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글을 읽으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앞을 보면요, 낯선 용어가 보입니다. 보이죠? 다중 스위치, 데이터 폭, 이런 말들 체크하세요. 나한테 낯선 것이니 내가 읽을 때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해요. 1문단에 이제 밑줄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선택지 앞에 반복되는 말이 보입니다. ADC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어도 보여요. 데이터 폭, 변환 시간, 이런 용어,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고 관련 정보를 주목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12번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잖아요. 화살표. 그러면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 이 12번 은근히 4번을 답으로 골라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눈으로만 문제를 푼 거거든요. 선생님이 일부에서도 얘기했죠. 자신의 눈이 자신을 속일 수 있다. 그 점에 유념해서 국어 문제 눈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머리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12번 실수한 학생들 꼭 유념하도록 하고, 13번 이제 어휘 문제네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에서도 뭐 ADC, 화소평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체크했으면 잘 한 겁니다. 볼게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지문이네요. 자, 밑줄 쳐진 이제 기억을 보면 빛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빛이 피사체에서 반사된 거란 말이에요. 이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 센서라는 것에 이제 그 피사체에 상이 맺히는데,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이제 저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밑줄 쳐져 있는 기억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즉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되는 것에 관한 그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이 과정과 관련하여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이미지 센서에서 이제 상이 맺히는 곳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곳,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평면. 자, 이 화소평면이 이 이미지 센서의 구성 요소일 텐데, 이 화소평면의 이제 이 역할이 무엇이냐, 상이 맺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과 관련하여, 자, 이 상이 맺히는 것 어디에 맺힌다? 화소평면에 맺힌다. 그걸 이해를 해야 했죠. 그죠? 여기에 이제 피사체에 상이 맺힐 때요,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 배열. 이 데이터 배열은 빛의 밝기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데이터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고 됐는데, 이 데이터 당연히 여기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제 한 장의 사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도록 하겠는데, 이 1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10번 문제 3번 선택지 판단했습니까? 10번 문제 3번 보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화소와 같은 형태로 나열된 데이터의 배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데이터의 배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데이터 배열 화소와 관련해서 데이터 배열되는 겁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다. 그럼 이제 10번에 3번 선택지 맞다라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을 보겠습니다.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이제 소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화소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소에 이 기능이 있는데 화소도 결국은 구성 요소잖아요. 그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이 어떤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지금 이 글은 1문단 시작할 때 보면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카메라라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 방법 설명하는데 구성 요소를 언급을 하잖아요. 이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능. 이 기능에 관한 정보가 늘 출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특징에 관한 정보도 출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에 관한 정보가 꼭꼭 주목하는 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화소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말은, 이 화소가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기능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화소처럼 이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어떻게 된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방법이잖아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주목해 줘야 되겠고, 빨강, 초록, 파랑이 이번에는 자 여긴 동일한 화소인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예요. 요걸 이렇게 묶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색깔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가 다르면 이런 다른 경우들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읽어야죠. 이미지 센서에 이제 해상도와 관련된 정보가 지시가 되어 있는데,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그러면 이 화소 평면의 면적이 분모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분모로 잡고 화소의 전체 개수가 결국은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 비율이 결국은 이미지 센서의 이제 이 해상도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해서 이 화소의 개수가 많으면 해상도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자, 해상도가 크다라는 것은, 높다라는 것은 세밀하게 또 표현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뭐면 뭐뭐다, 뭐뭐일수록 뭐뭐다.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우리 꼭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런 문장의 정보는 핵심 정보로 꼭 주목해 버릇하세요. 알겠죠? 예, 센서의 성능을 가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이 문단 본 거죠? 이 문단을 받고 이 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10번에서 판단을 쓴 선택지 4번, 5번이 있었습니다. 자, 이 4번, 5번 두 개 각각 판단을 해보면, 4번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라고 되는데, 경우 구별한 거.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사용하면 약한 빛 검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에 근거하여 4번 선택지 적절하다는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되는 경우, 자, 이렇게 경우가 나뉘면 대비가 되면요, 대비되는 짝은 출제 요소다. 주목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강, 초록, 파랑. 자, 거기 5번 선택지 빨강, 초록, 파랑의 화소는 각각 반응하는 빛의 파장이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파장의 빛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다음 문단을 보죠.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이것의 이제 작동 원리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뭐 해주는 겁니까?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능 역할로 이걸 이제 주목을 해야 했고, 자, 여기 ADC가 화소의 출력 전압, 화소가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전압을 출력합니다. 그 기능 이해했죠? 그것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이렇게 데이터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ADC의 기능인 것이죠. 그런 이해를 했는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입력 전압의 값, 이 화소,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화소가 전압을 출력한단 말이에요. 그 값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ADC가 그것을 데이터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하는 거야. 비트라고 한다면 연계교재 공부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 접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기출에서 참 많이 접한 겁니다. 이 0 또는 1, 요 자체가 이제 결국 하나의 비트예요. 이것들이 각각. 그래서 컴퓨터는 이 이진수로 정보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0이나 1, 요거에 이제 이 비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비트의 개수가 자, 우리 문제에서 많이 봤던 말이다. 데이터 폭. 반갑지 않아요? 내가 글 읽기 전에 문제 선택지에서 이제 자주 봤던 말이 지문에 있으면 어허 하면서 여기 주목해 줘야죠. 데이터 폭, 비트의 개수다라는 것인데, 분해능의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분해능이라는 것은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분해능의 개념인데, 이 분해능은 ADC의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구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눌수록 성능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어느 ADC 입력 전압의 이제 허용 구간이 0에서 이제 1V라고 자 이렇게 정해서 이제 이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일 화소의 출력 전압에 대해서 ADC의 이제 데이터 폭이 1비트라고 해요. 자, 1비트라고 한다면 자, 데이터 폭이 이제 1비트면 빛의 세기를 0.5V 기준으로 0V부터 0.5V보다 작은 구간은 흑으로 0.5V부터 1V까지 이제 구간은 100으로 2단계로 이제 명암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0 또는 1입니다. 0이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 각각이 하나의 비트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자, 데이터 폭이 1비트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데이터 폭이 2비트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걸 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가능하죠? 2비트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이것도 가능하겠죠? 2비트도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지. 또 어떤 경우?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네 가지 경우잖아. 여기 두 가지 경우고. 두 가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비트면 어떻게 됩니까? 4비트면 2의 4제곱. 그 다음에 8비트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8제곱이니까 256단계죠.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폭이 넓다라는 것은 결국은 더 세밀하게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세밀하게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 이 분해능, 이 값이 크다는 거죠. 값이 크다는 거잖아. 이 분해능 자체가 이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 표현할 수 있는지니까, 네, 데이터 폭이 크면 세밀하게 구간을 나눌 수 있어요. 분해능 값이 큰 거지. 그렇다면 성능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의 폭이 넓은 이런 ADC를 쓰게 되면 세밀한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동 원리 방법, 그 개념과 관련 지어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데이터 폭, 분해능 이런 개념과 관련 지어서 작동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데이터로 바꾸는 데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자 여기 이렇게 데이터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또 개념으로 뭐라 그래요? 변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 변환 시간이 짧을수록 처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능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성능이 당연히 좋은 것이겠지. 이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지요. 이런 개념어들은요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지문에 지시되는 이런 개념이나 원리를, 이 개념이나 이런 원리, 이런 방법을요, 이걸 사례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국어 문제에 참 많이 나와요. 역시나 이 세트에서도 이 유형의 문제는 나왔죠. 11번 문제. 그래서 11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해서 이런 개념이나 원리 방법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를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읽기에 따라 풀기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을 내가 잘 못 풀었다라는 건 여기 읽을 때부터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거니까 그 점을 보완하라고요. 그럼 우리 수능 잘 봅니다. 맞죠?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3문단 봤습니다. 자, 이 3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10번의 2번 선택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폭으로 표현되는 분해능은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이다. 방금 전에 다 이해한 바입니다. 2번 적절하겠고요. 다음 이어지는 문제 문단을 또 보면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데이터, 네, 이 화소,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전압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출력된 전압을 ADC에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이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화소와 같은 형태의 이제 배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열된 것이 결국은 한 장의 사진이잖아요.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자, 이 ADC가 화소의 수만큼 있으면 그 화소 각각에 대해서 바로 자, 그 화소에서 출력된 전압을 바로 비트로 표현하면 돼. 하나씩 다 대응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백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ADC를 수백만 개를 어떻게 이제 넣느냐 이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ADC를 이미지 센서에 이제 이렇게 많이 넣는 건 어렵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기술에서는 이런 한계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것을 뭔가 해결해야지 기술이지. 그래서 이제 대안 방안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용하기는 이제 대안은 뭐냐면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다중 스위치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바로 대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와 관련해서 이 다중 스위치에 주목해서 다중 스위치의 기능을 또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1번 선택지 다중 스위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는 다중 스위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다중 스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못 봤습니다. 다음 문단 보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다음 문단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내가 10번에 1번 선택지 봤는데 읽으면서 풀면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선택지를 봤잖아요.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으로는 그 선택지가 판단이 안 됐어. 근데 다음 문단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데 방금 전에 그 선택지에서 봤던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목해야지. 다중 스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M개 입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10번 1번 선택지 다중 스위치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는 그럼 뭐예요? 이 지문으로 치자면 M개잖아, M개. M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M개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출력은 N개예요. N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N과 M, 이 값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N은 이 N이라는 값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M이라는 것과 이 N이라는 것은 같거나 그 다음에 이 N은 M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즉 M이 M보다 큰 거지. 그쵸? 그러면 10번에 1번 선택지 보세요.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는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보다 작아요.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는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보다 자, 개수랑 같거나 큰 거지. 같거나 큰 거죠. 그래서 거기 10번의 1번 선택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보면
화소 평면의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이제 일정한 개수로 이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이제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이제 보내가지고 블록 단위로 데이터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차례로 다시 모으면 한 장의 이제 사진이 된다라는 것인데, 화소의 개수만큼 ADC가 있어가지고 그 1대1로 대응해가지고 각각의 화소에서 ADC가 전부 하나씩 전압 출력된 거 받아서 그걸 데이터로 빨리빨리 변화를 하면 한 번에 처리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이 방법이 된다, 대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령 10,000개의 화소가 있어요. 근데 이 10,000개의 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10,000개의 ADC가 있으면 한 번에 처리가 되겠죠. 한 번에 처리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10,000개의 ADC를 장치 안에 넣을 수는 없으니, 10개의 ADC를 이제 넣었다고 칩시다. 10개 ADC를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었대요. 10개씩 블럭으로 이제 만들었대요. 그럼 이제 각 블럭을 10개 ADC 순서대로 넣으면 몇 번 넣어야 돼요? 10개씩이니까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내야 되니까 결국 묶인 데이터 1000번 처리되는 거잖아요. 1000번. ADC가 1000번의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결국 ADC 변환 시간 1000번. 그러니까 요 변환 시간에다가 1000 곱해야 되죠. 1000배가 된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요. 자, 이것은 이런 원리 방법을 사례로 이런 원리 방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기술 지문에선 원리 방법이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방법을 어떤 다른 사례에 또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추론해야 할 때 이런 지문에 있는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추론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게 11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 사례를 활용해서 추론해야 했다. 그 점 명심하고, 자, 우리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해결했죠? 11번 바로 갑니다. 기억에 대한 예를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한 장의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런 저장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1번 선택지 보면 ADC의 데이터 폭을 늘리면, 자, 데이터 폭을 늘리면 저장할 데이터의 양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폭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해능 그 값이 커져요. 그만큼 분해능이 또 이제 커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세밀하게 표현된다라는 건 이제 그것이 결국 센서의 성능이잖아요. 이 센서가 결국은 또 화소, 이 센서의 화소 평면에 화소가 있어서 결국은 그 데이터로 이제 바뀌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폭을 늘리면 저장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 선택지 적절하겠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면 ADC의 변환 시간을 줄이면 전체 변환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문에 있는 사례는 자, 변환 시간이 있으면 이 변환 시간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변환 시간이 되는데, 이 변환 시간 자체가 이제 당연히 이게 줄게 되면 전체 변환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적절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보지요. ADC의 개수를 늘리면 전체 변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번에 대한 추론을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추론이라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그로부터 어떤 판단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어떤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판단 결론을 이끌어내는지부터가 좀 막연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사고를 못했고, 그래서 답을 못 고른 건데, 지문에 개념하고 사례가 이제 같이 나와 있거나 원리 방법이 사례와 같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추론하세요. 그러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자, 6문단의 사례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단에 10,000개의 화소가 있어요. 10,000개의 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C가
10개가 있대요. 그럼 이제 ADC 각각은 한 개의 화소로부터 자, 그 전압값을 받겠죠. 화소가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이제 출력한 그 전압을 ADC 각각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DC 10개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 전압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10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 10,000개의 화소를 블럭을 묶을 때 몇 개씩 묶어야 될까요? 10개씩 묶어야 되겠지. 10개씩 묶어가지고 요 10개씩 보내야지 이 ADC 10개가 각각 하나씩 받아가지고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몇 번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1000번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ADC의 개수를 뭐 한다고 하고 있냐면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지문에 있는 이 사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걸 ADC를 20개로 늘린다. 20개로 늘리면 자 ADC 자, 몇 개 받을 수 있습니까? 20개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화소 20개로부터 그 각각의 그 출력된 그 전압 그거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블럭 몇 개씩 묶어야 되겠습니까? ADC가 20개로 늘어나게 되면 블럭을 20개씩 묶어야지. 20개씩 묶으면 몇 번 처리하면 됩니까? 20개씩 묶은 걸로 자 20으로 자, 만 나누면 500이에요. 그럼 500번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전체 변환 시간은 하나 변환하는 것에 1000 곱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전체 변환 시간은 하나 변환하는 것에 500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왜냐? 500 곱한 게 1000 곱한 것보다 당연히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골라야 하는 겁니다. 네, 작동 원리 방법을 그 사례와 관련 지어서 정확하게 생각해서 답을 도출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고요. 4번, 전체 화소의 수를 늘리면 저장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화소 각각이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전압을 출력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데이터로 변환되는데 전체 화소의 수를 늘리면 당연히 그 변환된 데이터의 양도 늘어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화소의 수를 줄이면 전체 변환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10,000개의 화소였습니다. 10,000개의 화소. 그걸 1000개로 줄입시다. ADC는 그대로 10개예요. 그러면 10,000개일 때는 1000번으로 나눠 보내야 되는데 1000개일 때는 100번으로 나눠 보내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변환 시간 하나 변환하는 시간에다가 100 곱한 것이 훨씬 작은 값이죠. 1000 곱한 것보다 훨씬 작은 값이니 줄어든다. 맞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가 피사체의 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이제 눈으로만 좀 풀게 되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의 제시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자 우리 1문단에 화소평면이 나와요. 화소평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ADC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다중 스위치가 나오고 정보 출연선으로 놓고 보면 화소평면 그 다음에 ADC 그 다음에 다중 스위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꼭 그 작동 순서는 아니죠. 5문단에 이 내용을 주목했어야 됩니다. 5문단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을 보면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럭 단위로 데이터로 바꾼 다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블럭 단위 데이터로 바꾼 다음. 네, 이 부분의 내용도 이제 사실 이제 주목했어야 11번 문제도 이제 잘 풀 수 있었던 것인데 다중 스위치에서 ADC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동 순서가 이 화소평면 다음에 뭐냐면 다중 스위치예요. 그리고 이 다음이 ADC로 가는 거라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 답을 여러분이 4번으로 고르면 안 됐습니다. 3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자, 자신의 눈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다음 13번을 보면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A 앞에 보면요. 분의 능은 뭐뭐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맥적인 가장 비슷한 건요. 그 앞에 있는 그 동사형용사가 그 앞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성분들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뭐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뭐로가 있는 것을 이제 답으로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답이 이제 금방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뭐뭐로라는 것은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를 여러 개로 가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 나타내는 거 고르면 됩니다. 3번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를, 그렇죠?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어서 14번에서 17번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 세트인데 또 역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14번 앞에 선생님 이름 보여요. 유언의 철회. 자, 유언이란 말 보이고 그 다음에 상속, 계약, 유증의 수증자 어려운 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말들, 낯선 용어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15번 역시 유증, 수증자 계속 유증이란 말이 반복돼. 징여도 보이고 뭔가 이 글에서는 유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출제할 때요. 하나의 선택지, 하나의 정보는 하나의 선택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의 정보는 하나의 선택지로 사용되는데 어떤 같은 단어가 여러 선택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얘기고 그거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얘기는 그게 그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얘기예요. 유증이 그러네.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위치 확인하고 이렇게 밑줄 쳐놓고요. 뭔가 찾으라고 하면요. 그 밑줄 친 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맥락, 지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관련하여 이 기억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맥락, 해당 부분을 찾았습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6문단에서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요 16번의 답을 골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16번을 상당히 많이 틀렸을 것이다. 4번을 답으로 골라서 이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5번이 답이죠. 자, 9점 유념해서 16번 풀이 좀 더 잘 공부해야 되겠고요. 네, 17번 보기 시작할 때 상속인 하고 시작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글 뭔가 유증이 중요할 것이다. 파악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유언에 대한 설명을 하네요.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지문 읽을 때 항상 그 법률 용어의 개념 이해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법지문 읽을 때 이건 이제 모든 기출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개념과 함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목을 해야 하냐면 요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대. 그러면 요 차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자, 이것이 충족되면 어떤 이런 행위가 가능해. 그럼 그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요건을 살짝 틀어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에 따라 읽어봅시다. 당연히 그럼 유언의 개념 주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언의 개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되게 중요한 말, 권리관계의 변동이에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예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 여기서 이제 일방적인 의사란 말을 왜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느냐?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잠시 후에 짚어보고 먼저 유증의 개념도 짚어봅시다. 이런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걸 유증이라고 해요. 자, 이 유증 여기 보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일방적인 의사라는 이 말이 여기 한번 처음 나온 거야? 아니잖아. 유언 자체가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니 당연히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도 당연히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립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또 뭐가 돼? 유효하다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증의 요건, 이 유증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 이 일방적인 이 의사만으로 유효해요. 지금 우리 이 요건에 가는 것으로 이 말을 주목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 때 훨씬 잘 풀었을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수증자의 승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효한데 이것에 대해서 단지 이제 거절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 증여와 그 다음에 유증이라는 것을 구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차이점 관련해서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유증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그냥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유효하다. 네, 그래서 뭐 상대방의 승낙, 이런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지만 또 공통점도 있어. 유증과 증여는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다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유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립합니다. 즉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언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해요. 그러면 의사 표시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해야 돼. 그건 결국 뭐예요?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은 단독행위, 증여는 계약, 이렇게 구별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렇게 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에서 1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 1, 2, 3, 4, 5에 없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문단 봅시다.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것에 대응하는 말을 또 이제 찾았어야 되는데, 요 일정한 방식 관련해서 자필 증서, 이거 이제 주목했어야 되는 것이죠. 직접 써야 됩니다. 직접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장, 흔히 뭐 인감 도장 많이 찍죠. 근데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한다라는 건 자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식 관련해 자필 증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필 증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본인의 진위를 확실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컴퓨터로 이용하거나 대필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게 아무래도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니 자필 증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이제 유효하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또 대비되는 짝이 있는 겁니다. 이 유언과 계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언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계약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한 거죠. 그러면 말로만 자필 증서로 한다. 이거 대비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 중심으로 독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 문단과 관련해 가지고요. 14번에 또 이제 판단을 선택지 있는지 보면 3번 선택지 계약은 하고 시작하고 있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근거하여 적절하다, 일치한다 판단 가능하네요. 5번도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을 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필 증서 이제 봤잖아요. 5번 선택지 마저 보면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자필 증서를 한다는 게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5번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 문단 보지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유언할 수도 있고 그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름의 철회는 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무효가 된다. 네, 무효가 된다.
그 사람의 본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이제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해를 했어야 되냐면, 이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이제 정할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임의대로 바꿀 순 없다. 그 의미를 이해를 했어야 돼요. 저기 보면 법정 상속인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 그걸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이 있어요. 상속분이라고. 이거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것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에 대한 이해를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했어야 되는데, 네, 자 3분단 받고 3분단 관련해서 14번에 1번 유언의 처리는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아직 판단 안 되고 4번도 아직 판단 안 되네. 다음 문단을 봅시다. 자, 이 4문단을 또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읽었어야 되는데, 자, 이 4문단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제 승계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채무까지도 이제 이전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라고 하면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가? 상속이. 이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랑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법률 행위로 본 게 있는데, 법률 행위로 본 거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유언,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유증도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이겠죠. 법률 행위가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증과 증여와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 1문단 끝부분에 보면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증, 증여 이건 전부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네. 근데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이러한 이 유증증이라는 이런 법률 행위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여기 보세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그냥 사건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유증이랑 상속이랑 구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읽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15번, 뭐 16번 이런 것들 다 좀 틀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죠.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이제 정해 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상속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요건은 뭐예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주목하라니까. 요건 경우.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주목을 하는 일기를 해야 했고요. 네. 이번 주목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있죠. 제1순위 자녀 등의 이제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제1순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제2순위가 되는데, 배우자는 제1순위자와도 만약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이제 2순위로 요 상속이 되는데, 그때 배우자는 같은 순위예요. 또 역시 같은 순위. 제1순위자도 같은 순위. 뭐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자녀랑 같은 순위고. 이런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은 균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역시 이제 정하는 그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준다, 50%를 더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고 한다면, 아들, 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왜 1.5 됩니까? 아들, 딸은 1인데 50%를 더 받으니까 1.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상속분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상속은 유증이랑 구별됩니다. 그 생각했어야 돼요. 자, 사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14번에 2번.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상속은 포괄적이죠. 포괄적. 그렇다면 채무까지도 이전되죠. 그걸 근거로 14번의 2번 선택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했어야 되겠고, 다음 5문단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유증에 대한 설명합니다. 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유증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특정 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특정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는 포괄 유증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특정 재산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그냥 그 재산 전체와 관련해서, 재산 전체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혹은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환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 하나 딱 그걸 특정해 가지고 그걸 이제 특정인에게 물려준다. 특정 유증이죠. 근데 뭐 현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여러 재산이 있어. 그 전체 재산에 대해서 전부를 또는 그 전체 재산에 대한 어떤 일정 비율, 전체 재산에 대한 어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것은 포괄 유증이다. 이걸 이제 구별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증자는 이제 그 유증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포괄 유증이잖아요. 경우를 주목하라니까요. 이제 포괄 유증과 관련해서 상속인과 이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괄 유증과 차이가 있어요. 뭐가? 특정 유증이. 그럼 이제 특정 유증과 관련해서 이제 그 차이점을 주목을 해주면 특정 재산과 관련해서 일단 재산권이 상속인에게 가는 겁니다. 상속인. 자, 상속인은 수증자랑 달라요. 구별돼요. 그래서 상속인에게 이제 가고 수증자는 그 유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유증의 객체.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이 상속인에게는 그 유증 관련해서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요 의무를 다하게 되면 수증자는 재산권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득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독해를 할 때 핵심은 이런 상속인과 수증자, 즉 상속과 유증을 이렇게 구별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읽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5문단 이해를 했으니 14번에 4번 선택지 판단합시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목적물을 소유한다라고 됐는데 특정 유증의 경우는 경우 요건이 중요하다니까요. 바로 그렇게 재산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목적물을 바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먼저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유증을 이행을 다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완료되는 때에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번의 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봅시다. 유증을 받는 이제 수증자는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 이 수증자가 이제 누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짚어보면 사람뿐 아니라 법인, 단체, 시설, 네, 수증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 공익법인이나 이런 곳에 재산을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뭐 주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제 유증되는 일도 있죠. 자, 이 경우와 관련해서 이제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라는 걸 이제 둬가지고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재산 전부가 어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제 유증됐을 경우에 내 몫을 다오 하고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우리 이제 지문 읽으면서 다 판단했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1번 선택지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이제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1문단을 보면 유언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인데 이 유증 같은 경우에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이제 유효하게 성립을 하는데 그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게 결국은 사망으로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요 15번의 1번 선택지 네, 적절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15번의 2번 선택지를 보면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증이 이 효력, 이 유효함이 성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건으로 또 이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주목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1문단에 자, 세 네 번째 줄 다시 읽어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요건인 양 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요건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고요.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그 유효하게 성립한 것에 대해서 수증자는 그냥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3번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상속인의 동의 필요 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니까. 4번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행위로 분류된다라고 되는데 그렇죠.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1문단 끝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상속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법률행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선택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볼까요?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되는데 그렇죠. 이 증여는 요건이 뭐냐면 상대방의 승낙이에요. 의사표시하고 그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예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이 기억과 관련해 가지고요. 6문단에 주목해야 하는 정보가 하나 있었어요. 6문단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아까 6문단에서 지문 독해할 때 그걸 안 짚었었나요? 그거 짚었어야 되는데 밑줄 쳐놓고 뭔가 물으면 이 밑줄 친 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는 정보, 그 맥락 다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과 관련해서 6문단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데 찾아볼래요? 한번 찾으면 자, 찾았습니까? 잠깐 멈추고라도 한번 스스로 찾아보려고 해요. 기억,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자, 가령 배우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때 법정 상속분은 1.511입니다. 그죠? 이것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하여 자, 그 다르게 해당하는 다르게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6문단에 찾으면 6문단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 따라서 다음에 있는 말.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녀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몇 번입니까? 여기 아들, 딸 제1순위 법정 상속인입니다. 제1순위 이제 법정 상속인인데 이런 제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을 하게 되면요. 자, 유증과 상속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상속이랑 유증은 자, 구별된다라는 것을 자, 우리가 사문단에서 주목했었어요. 사문단에서 상속은 법률 행위, 즉 유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별했어야 돼요. 구별되는 것인데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분으로 받는 것 거기에다가 더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밑줄 친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즉 유언자가 다르게 재산을 물려준 거지. 그러니까 5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선택지 오답지를 보면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을 유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류분의 개념을 여러분 생각했어야 되죠. 유류분이라는 것은 자 거기 육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기업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밑줄 친 기억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기업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단체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역시 이거 기억의 내용이 아니죠. 다시 기억은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4번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유언은 안 된다고 우리가 지문에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그다음 이제 딸, 아들 A, 딸 B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4억 원에 이제 현금 확인됐다고 하고 있고 그 밖에 자산은 없대요.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필 유언, 자 이 유언으로 이제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이제 유증이죠.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법인 C에게 이제 기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요 유언의 내용이네요. 네. 1번 선택지부터 이제 봅시다.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 요건 그게 출제 요소라고요. 지문에서 이 유증과 관련해 가지고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을 구별을 했는데 여기 보면 포인트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전체 재산의 절반. 전체 재산. 특정 재산을 이렇게 물려준다라는 것은 특정 유증이지만 전체 재산에 대해서 전부를 또는 일정 비율을 정행해서 이제 몫을 물려준다라는 건 포괄 유증입니다. 그러면 전체 재산의 절반이니까 이것이 포괄 유증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럼 포괄 유증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포괄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거기 물려주는 것은 이제 모두 들어갈 수 있냐면 채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채무가 포함되는 경우에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채무에 대해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2번을 보면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포괄 유증이기 때문에 이 1번 선택지에서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그런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유증에 대해서 수증자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1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아들 1, 딸 1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1.5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이니 합이잖아요. 2니까 1.5보다 많죠. 3번 적절합니다. 다음 4번을 보면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에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아들, 딸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요건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이제 봤었냐면, 자 제1순위, 제2순위 그에 관한 정보 4문단에서 봤습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고 했어요. 즉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요건은 선순위자가 없어야 돼. 부모는 이 아들, 딸 직계비속에 비해서 후순위자잖아요. 그럼 아들, 딸이 없어야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모에 대해서 상속인이 된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법정 상속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왜 줄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게요.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무가 없다라는 것은 채무와 관련된 이런저런 복잡한 고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속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지요? 자 이렇게 배우자 그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지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한 바로 배우자는 1.5, 그다음에 아들 1, 딸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A와 딸 B는 자 이렇게 1대 1이니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5번 당연히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요 4번인 겁니다. 자 함께 우리 앞에 있는 기술 그다음에 여기 사회 세트를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기술에서 늘 어떤 장치의 작동 원리 방법을 설명하는 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근래에 법에 관한 내용도 자주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능도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야 돼요. 더욱이 여러분 연계교재에 법과 관련된 사회 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계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기술과 관련해서 11번 문제 주목하세요. 작동원리 방법을 구체적인 이제 사례와 관련 지어 가지고요. 어떤 결과를 추론하는 것을 꼭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법과 관련해서 자, 개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념은 그래도 잘 찾아요. 잘 짚으면서 읽어. 근데 이 요건, 이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못 짚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요건과 관련해서 내가 글을 읽을 때 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잘 주목해서 이해하는 읽기를 했는지부터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에 따라 15번 그리고 16번 문제를 또 잘 풀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16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어떤 인문이나 사회나 어떤 예술 이런 데도 이제 다 관련 있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밑줄 친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의 의미,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 맥락이 되는 정보가 반드시 지문에 있습니다. 그걸 평상시 공부할 때도
자꾸 의식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우리 실력 향상되는 것이고 수능 잘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6부에서 이제 또 언어와 매체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부에서 또 봐요. 안녕.